원래 2학년 과정이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게 여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미적분은 어차피 무조건 다 2학년 이상 과정이었고. 나머지 단어는 뭐 1학년 것이 됐다, 2학년 것이 됐다 뭐 하는 건데 이것도 또한 수학 상해 과정처럼 크게 몇 개의 대단원으로 돼 있어? 3개의 대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야.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의 세 번째 그 중단원을 보면은 절대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단원은 있잖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글자 크기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중단원, 그 각 단원의 중단원은 뭘로 되어 있는가? 소단원 하나 문제의 유형화시킬 수 있는 틀거리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소단원을 보고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두 번 익히게 되면 스스로가 어떤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실력을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중단원, 소단원, 대단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세 번째 집합과 명제 보면 절대부등식이거든. 절대부등식 자체가 일종의 집합과 명제의 형태를 띠진 않지만 이게 참거짓에 대한 어떤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결합이 돼 있단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렇게 떠들어댔던 함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서 상가정에서 2차 함수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함수에 대한 기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했던 2차 함수의 꼴, 즉 다항함수가 아닌 또 다른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이거든. 확률과 통계의 일부 단원이 여기에 포함됐어. 그래서 원래는 확률과 통계하면은 2학년에 본과정이 있었거든. 확률과 통계 과정이 있어. 저 뒤에 있는 책을 보면 2학년 책에 보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확률과 통계의 일부 앞단원의 일부가 1학년 과정으로 이제 포함된 거고. 자, 근데 이게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가 다 개별적인 과정들이야. 개별적인 과정.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를 몰라도 함수와 그래프를 배울 수가 있고 함수와 그래프를 몰라도 경우의 수를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먼저 시작해도 되고 집합과 명제를 먼저 시작해도 되고 함수와 그래프를 먼저 시작해도 관계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집합과 명제를 안 배우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함수와 그래프를 배우지?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고. 이건 다 독립적인 과정들이야. 근데 문제야 뭐 엮어서 만들 수는 있지. 통합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는 엮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앞과정, 뒷과정의 연결 구조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3개의 대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대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바로 이제 전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하과정의 양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양적인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야. 원래가 경우의 수 파트에 해당됐던 세 번째 단원이 지난 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당됐던 과정이 수열 파트였거든. 근데 수열 파트보다 경우의 수의 내용이 양적인 부분에선 적어. 물론 난이도야. 난이도 부분이야.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난이도야 선생님들이 가르친 선생님의 느끼는 체감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니까 뭐 난이도의 차이를 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양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절감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부 학습량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너희 지금 현재 그냥 중3이잖아. 그지? 교육과정 바뀌었잖아. 이거 원래 교육과정 바뀐 이유가 너희 때부터 문이과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잖아. 즉 현재 중학교 2학년으로 미뤄졌잖아. 그지? 그러면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학습량, 수학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학습량이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이과생들, 특히나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지, 학습량이. 그렇다고 문과생들이 학습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서 수학은 학습량이,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치열해져야 되겠지. 그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치열해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반복해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예전보다는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넓으면, 시험 범위가 많으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수능이 그래. 수능의 난이도가 직접 너희들이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면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야. 30문항이면 30문항 다 어려운 게 아니야.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4문제, 5문제 정도야. 30문항 중에서. 나머지 문제는 정말 허접한 문제? 아니 허접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너희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두루두루 섞여 있어.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면 그래. 근데 범위가 좁아지면 그만큼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까봐 문제 난이도를 높이지. 그러니까 심화 문제의 형식으로 많이 경험을 더 예년보다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취지를 안고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복시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수학화 이제 첫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자, 첫 과정이 뭐예요? 집합과 명제죠. 네. 집합과 명제. 자, 그러면 제목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집합 해놓고 오른쪽에 집합의 뜻과 집포함 관계 해서 막 유형으로 쫙 나와 있죠. 그 유형들이 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집합의 연산에서 여기에서 막 예제가 14번까지 있으니까 문제를 14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다시 한번 1단원의 대단원 1단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래? 제목이 집합이니? 집합과 뭐라고 돼 있니? 집합과 명제라고 돼 있지? 그럼 집합하고 명제는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있다야. 그지? 아니면 이게 관련 없었으면 집합 따로 명제 따로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집합과 명제인데 이제 배우는 내용이야. 집합 따로 명제 따로 배우긴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전 교육과정으로 따져보면 원래 이 집합이라는 과정, 명제라는 내용이 집합이라는 내용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과정에 있었던 거야. 또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과정에 있었던 거야. 원래가. 근데 너희 중학교 때 집합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 집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테스트 보려고 문제를 낼 때 막 집합과 관련된 부분 막 빼고 내느라고 되게 성가셨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때 배우잖아. 그지? 그러면 집합과 명제를 왜 중학교 1학년 첫 과정에서 배우고 왜 고등학교 1학년 첫 과정에서 배웠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거든. 기초 과정이었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잖아, 얘들아. 그지? 굉장히 생뚱맞은 학문이 아니잖아. 뭔가 딱딱딱 합답이 이루어져야 되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이게 답일 수도 있어. 이게 아니잖아. 이건 답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확정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결정 짓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한 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내용으로 결론 내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합과 명제는요, 바로 논리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논리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첫 과정에 이게 실려 있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의 첫 과정에 실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논리학문이야. 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둘이 뭉실한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내용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공식도 많지 않습니다. 공식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해. 굉장히 수월한데 명제, 특히나 명제 파트에서는 이게 약간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고 공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왜 많지 않으냐면 논리적인 과정은, 논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들은 원래 공식이 많지 않아. 스스로의 어떤 논리 싸움. 그럼 논리가 뛰어나려면, 논리적이려면 스스로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돼. 그럼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다져왔던 어떤 수학의 내용들 있지. 그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근데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라는 거를 간주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한 내용을 갖고 다루지 않다 보니까 배울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굉장히 수월해 보이는데 문제 풀 때는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왜?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아니, 옳은지 아닌지 답해 보아라.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 그럼 그런 부분은 이 과정을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쌓아왔던 축적되어진 어떤 수학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의 수업을 탓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많이 탓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 넣는 그 과정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적응해 나가야 돼. 자,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은 뭐냐? 영어로는 세트입니다. 얘기했지?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다 이해했던 내용이야. 부담 느낄 필요 없어. 졸라 쉬워. 집합이야. 그러면 집합이 뭐냐 이거지. 일단 단원의 제목을 갖고 뜻을 한번 말해보자 이거야. 집합의 뜻. 그러니까 정의죠. 정의. 수학으로 얘기하면 정의예요. 그럼 집합이란 무엇인가? 집합이란 무엇인가? 자, 책 펴봐. 이제 9페이지 펴보세요. 집합.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사실은 뭐 이 표현되는 내용들은 다르게 표현해도 돼. 어떤 기준 하에 구별할 수 있는 값들의 모임. 이거야. 똑같은 말이지. 그지? 어떤 기준 하에 구별할 수 있는 값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야.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 명확한 그 기준, 어떤 기준 하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지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한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야. 예를 들어 자 여기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 모여봐. 손 들어봐.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 빨리. 왜 안 들어? 왜 다 아니니? 외모에 자신감이 없니? 아니니? 그럼 수학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수학 8점 이상자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자, 이게 집합이야. 8점 이상 한 번이라도 받아봤지? 그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에 손 들지 못했던 이유가 뭐야?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지? 어설프게 손 들었다가 민기야 손 들고 싶었잖아. 수학 잘하고 잘생겼고 손 들고 싶었지? 근데 인성이가 욕할까 봐 못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는 놈이 없어야 되거든. 누구나 고루고루 다 인정해줘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김태희는 예쁘다. 이것도 예쁜 여자들의 모임할 때 김태희가 들어와. 포함돼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포함되는 거 맞아? 안 될 수도 있어. 김태희 같은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진. 근데 수학 8점 이상.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 명확한 기준 하에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럼 거기서 얘기한 것 있지. 것. 그 것은 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지. 그래서 걔네들을 원소라고 얘기해.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 이렇게 쓴다. 뭐라고? 엘리먼트.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원소야. 오케이? 됐니? 자, 근데 이 집합을 표기할 때 이제 표시 방법. 집합은 어쨌든 이게 뭐 서양에서 넘어온 거니까 알파벳 써요. 집합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집합의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근데 집합 속에 속해 있는 원소들 있죠. 이 원소들은 하나의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하는 거야. 소문자. 원소들은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룰을 지켜줘.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된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수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해주면 돼. 이게 포함됩니다라는 뜻이야.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됩니다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는 A 집합에 포함 안 돼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슬래시 거버리면 되고. 뭘 감탄사 나올 정도는 아닌데. 자, 넘겨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소날법이 있습니다. 자,
자, 원소날법이 있는데 원소날법 뭐냐? 일단 집합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아, 이건 선생님도 잘 못 그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갈매기 표시. 이상하게 이거는 기호를 되게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 잘 안 그려져. 여기 봐봐. 대강 그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일반적인 가로의 표시니까 이거 집합으로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알았지?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냐? 이게 그림 그리듯이 그냥 대충 그리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1, 2, 3, 6 이렇게 썼어. 이게 집합기호 표시야. 이거를 내가 A집합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수들 있지, 이 수들. 이 수들을 원소라고 그래. 그럼 이 집합 A에는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A집합에 원소 뭐 있어요? 그러면 1, 2, 3, 6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 그냥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한 거야. 설명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원소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어요. 이게 셀 수 있죠? 자, 그런데 1, 2, 3, 4 땡땡땡. 왜 땡땡땡 했을까요? 왜 땡땡땡 썼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다 여기다 표시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자연수들을 다 쓰려고 한 거였거든, 의도는. 근데 자연수는 무수히 많잖아. 셀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1, 2, 3, 4 해놓고 땡땡땡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어쨌든 원소나열법이야.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야. 자, 원소나열법이 가장 손쉽지. 그 집합 안에 원소가 뭐가 있다라는 거 그냥 눈으로 확인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이 얘네들은 원소를 셀 수가 없어. 맞지? 원소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이 집합 있지. 이 무수히 많은 이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근데 얘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원소 셀 수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은 꼴의 집합을 유한집합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은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포함되어 있는 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구분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근데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스스로가 이 만약에 A집합 그대로 있어. 요거를. A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1, 2, 3, 6이라는 원소를 몇 개 안 되지만 쓰는 게 번거로워. 쓰는 게 번거로우면 그냥 여기에 있는 A의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줘서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조건을 표시하냐? 예를 들어 X바, 이바, 이거는 영어로 BAR, 막대기란 뜻이야. 막대기. 라고 해놓고 X는 6의 약수. 라고 이와 같이 표시하는 이 형태를 바로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 있지. 이 바의 왼쪽. 이 왼쪽에 표시하는 얘를 우리는 원소야. 원소. A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야. 그 다음에 이 바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서치댓이야. 서치댓.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바로 원소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조건. 알겠니?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이 집합의 표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형태는 가장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복잡 다양하게 표현되는 형식에서 너희들은 원소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네, 그 연습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자, 그러면 B집합은 뭐라고 하느냐? B집합은 X바, X라는 원소를 띄고 있는 거야. 근데 X에 대한 존재 여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지. 그럼 얘는 X는 자연수 라고 하면 B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는 자연수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이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한 이 원소들을 표시하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됐니? 자, 근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외국 사람이 못 알아먹지. 외국 사람까지 알아먹게 하려면 X는 이 N은 자연수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 내추럴 넘버 해가지고.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삼지창.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이 표시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B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요. 이 X는 자연수 집합의 원소들이에요. 자, 라고 이렇게 딱 쓰면 단순하게 아, B집합은 자연수의 원소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집합이 2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X는 1, 2, 3이야. 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제시법이야. 그럼 A집합의 원소는 X가 아니라 얘야, 얘. 2X 플러스 1이야. 근데 X가 뭐로 돼 있어? 1, 2, 3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자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3, 5, 7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되겠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이 집합의 원소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모든 원소 나열법의 표현을 조건제시법으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것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뭐 마이너스 1, 뭐 10, 뭐 갑자기 뭐 그냥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아라. 못 나타내. 왜? 이 A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끼리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다면 얘네들을 조건제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조건제법은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소들의 어떤 규칙하에 이루어진 값들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그치는 것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는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A집합이 있는데 fx를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런데 이 x는 f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x에 대한 존재, 유무. 이게 만약에 자연수다, 정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fx라는 얘기는 x에 대한 어떤 관계식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이 관계식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놨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fx는 2x-1이다. 그럼 여기 x에다가 수많은 자연수를 대입해서 얻어진 값들을 원소로 가지면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결국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x바 x는 무슨 수? 양의 홀수가 되지. 무슨 수? 여기다 집어넣어봐. 자연수들. 1 집어넣으면 1, 3, 5, 7 이렇게 가잖아. 이거 홀수지. 홀수. 등등등 기타 등등의 조건제시법의 표현들이 있다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 왼쪽에 있는 게? 그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걸로 그냥 얘기하자면 A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집합이. 여기에 1, 2, 3, 6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 이 벤은 수학자야. 영국의 수학자 이름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다이어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최초로 나타낸 수학자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다이어그램은 사람 이름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엑셀 사용할 때 어떤 표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표현 양식이 다이어그램이고 누가 썼다고? 벤이 처음으로 썼다 이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보자기의 형식에다가 집합의 원소들을 표시하는 이 형태.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제일 단순하지. 이런 표현법이 있다 이거야. 집합의 표현 방법.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지금 여기에 원소 몇 개 있니? 4개 있지, 4개. 어떤 원소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A집합 이렇게 딱 써놓고 여기 가로 바깥에다 N 써. N은 넘버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4.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 설명 안 되지? 이게 원소의 개수 표시 방법이야. 됐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만약에 뭐 거기 C집합 똑같이 있네.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썼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x가 0과 1 사이의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뭐 있을까 그럼? 있어 없어 원소가? 원소가 없지? 원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비워놔. 또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이걸 읽어줄 때 파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파이. 똑같아. 파이. 읽어준 건 똑같아. 자, 이와 같이 원소가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공집합 해놓고 여기다 n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몇 개야? 0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0. 셀 수 있잖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아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알았니? 파이 이렇게 표시해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시작해서 여기 여기 공이다. 공집합이야? 아니야. 이거는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0을. 그래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 그러면 몇 개? 1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됐어?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원소와 이 집합의 포함관계,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얘기한 대로 몇 지창? 3지창. 몇 지창? 3지창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야, 집합이 원소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야. 자, A집합이 X바 X는 4의 약수야. 내가 지금 이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냈어? 조건제법으로 나타냈어? 여기에 원소가 뭐 있어? 1, 2, 4가 있지. 그 다음에 B집합. 이 B집합은 X바 X는 2의 약수라고 하죠. 자, 여기에 원소가 뭐 있다고? 1, 2, 4가 있어요. 여기에 원소가 뭐 있어요? 1,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A가 다 갖고 있지? 다 갖고 있지? 라고 할 때 이 B집합은 A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 이지창. 그럼 이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아니라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기호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X바 X는 6의 약수다. 그러면 원소 뭐 있어? 1, 2, 3, 6 이렇게 있지? 1, 2, 3, 6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봐봐. B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B집합은 C집합의 원소들을 다 갖고 있지? 라고 할 때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무슨 집합? 1부분집합. 1부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은 이지창이야.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A가 C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으면 자, 여기에 1, 2, 4가 있어. A집합에. 여기 1, 2, 3, 6 있지? 비록 이 중에 A집합 중에 1, 2를 얘가 갖고 있긴 하지만 4는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안 갖고 있지. 이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A가 갖고 있는 걸 얘가 반드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갖고 있으면 이건 부분집합이 아니야. 아니면 슬래시. 알았니?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D집합 해놓고 1, 2, 4라고 이렇게 할게. 1, 2, 4. 1, 2, 4? A집합하고 어떠니? 같아요. 그러면 이때 A하고 D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같다. 이거를 상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등이다. 서로 같다.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갖고 있는 원소들이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다. 그런데 이 상등 관계는 A가 D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요. D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내용이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상등인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얘들아.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B 안에 A가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A하고 B가 같은 경우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의 의미는. 알겠지? 그러면 A하고 D가 상등이야. 그럼 여기가 X일 때 X 얼마야 돼? X 얼마야 돼? 4면 되지 4. 맞아? 이해돼? 이렇게 변수 찾으면 되겠고. 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뭐라고? 이지창이야. 이지창. 자, 그런데 알아도.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집합이 있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공집합은 어느 집합이든 무조건 다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라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알아도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의 하나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또 집합은 다른 집합의 또한 원소가 될 수 있다. 집합은 다른 집합의 원소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3학년 1반이지. 너 1반의 집합이지. 그지? 3학년의 집합이지. 안천중학교의 집합이지. 그러면 1반 자체도 집합이잖아. 근데 그 집합은 3학년의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지. 또 3학년 자체는 또 안천중학교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집합이 또 다른 집합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A집합의 원소가 1, 2를 갖고 있어. 1, 2를 갖고가 있어. 근데 B집합의 원소가 1,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A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B집합의 원소 몇 개이니? B집합의 원소는 1, 2, 요거 4개야, 4개. 그럼 얘 집합이지. 이 집합은 B집합의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뭐? 그러니까 얘는 A집합이잖아, 이게. 그런데 얘가 B집합의 A는 집합 자체거든? 하지만 B 입장에서는 얘를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원소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된다. 이 표시 맞아? 아니지. B는 A를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봐? 원소로 보니까 여기는 삼지창 표시해줘야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표시는 삼지창이라고 그랬잖아. 알겠어? 알겠니? 자, 대신에 1.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1. B집합의 원소 맞잖아. 맞지?
맞아 틀려? 써. 맞지? 얘는 이지창이어야 될까? 삼지창이어야 될까? 얘는 집합이지. B 입장에선 집합이잖아. 얘가 B 집합의 원소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지창이어야 되지. 알겠니? 자, 공집합. 이지창일까 삼지창일까? 이지창일까 삼지창일까? 얘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라고? 공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을 보니까 원소의 역할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이지창으로 표시해줘야 돼. 왜?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있지.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B집합의 원소 있어 없어?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B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집합의 관계지. B 입장에서는 얘를 집합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써줘야지. 부분집합으로.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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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 2, B. 자, 이거 이지창일까 삼지창일까? 어? 얘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얘가 맞는 이유는 이게 원소니까. B 입장에서 얘를 원소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삼지창 맞지? 근데 얘는 왜 맞냐면 B 입장에서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 집합은 B 입장에서부터 집합의 역할도 할 수 있거든.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할게. 이렇게 설명할게. A집합에 만약에 원소 1, 2가 있어요. 그러면 이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들을 다 나열해보면 일단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원소 몇 개 있지? 2개 있어. 근데 1만 갖고 있는 집합이 있고 2만 갖고 있는 집합이 있고 1, 2를 둘 다 갖고 있는 집합이 있지. 그럼 얘네들은 공집합, A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원소 1만 갖고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2만 갖고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1, 2를 갖고 있는 것도 A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A 자신이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그랬잖아. 뭐하고 뭐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 그러면 결국 A는 원소를 2개 갖고 있는데 이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몇 개? 4개가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알아듣겠어? 원소 몇 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다고, 4개가. 그런데 지금 방금 써둔 B집합이 있단 말이야. 1, 2, 1, 2, 공집합. 이거 원소 몇 개 있어, B집합은? 4개 있지, 4개. 4개 있지. 그러면 이 B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16개야. 좀 이따 얘기하자면. 뭐가 있냐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만 갖는 집합, 원소 2만 갖는 집합, 원소 1, 2를 갖는 집합, 등등. 그 다음에 원소 1, 2를 집합으로 갖는 집합. 알았어? 알았어? 얘도 B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 얘는 얘 입장에서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되지, 이것도.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공집합. 2와 공집합. 1, 2 공집합. 등등등등 해서 몇 개 나온다고? 16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주목해봐. 자,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오케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맞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거 맞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얘하고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 때문에. 네? 기억해도.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요거 먼저 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고 있니? 부분집합 얘기하고 있지, 얘들아? 근데 부분집합 중에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 지금 하는 내용은 그냥 설명만 듣고 휙휙 넘어가.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야.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두 가지? 진짜로 B가 A에 완전히 포함돼. 그러니까 이 말은 B는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가지면서 또 다른 원소를 갖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케이스도 있다고? A하고 B가 같은 경우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진부분집합은 얘를 뺀 나머지 얘. 이게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 되는 거. 그러면 A집합의 원소가 아까 1, 2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 1만 갖고 있는 집합, 2만 갖고 있는 집합 또 뭐? 1, 2를 갖고 있는 집합 해서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그랬는데 진부분집합은 3개야. 뭐는 뺐으니까? 요거 빼니까.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개수가 하라면 자기 자신은 빼줘야 돼. 그럼 진부분집합 뭔지 알겠지?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 제외한 집합. 오케이? 자, 넘겨.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이제 문제화 되는 거야. 오늘 여기에서 뭐 숙제 낼 게 없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교재 3개 다 갖고 와. RPM하고. 교재 3권이지, 3권. 야, 인성아. 필리핀에서 재밌었던 얘기 없어? 계속 수업만 하니까 지겨운데? 자, 이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자,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데 A집합의 원소가 1, 2 계속 원소 2개 갖고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원소 3개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단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A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종류를 다 말하여라 이 얘기야. 그 A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가 갖고 있는 원소 말고 다른 원소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볼까? 일단은 공집합은 무조건 된다고 그랬지. 공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A가 갖고 있는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이 집합들, 하나만 갖고 있는 이 집합들, 얘네들도 A의 다 부분집합이지. 그 다음에 A가 갖고 있는 2개의 원소,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얘네들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그 다음에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 이거 말고 또 있니? 없지?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을 다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왜? 이거 언제 다 나열하고 있냐? 그치?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빠뜨렸는데 얘들아,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집합의 원소를 표현할 때는 1, 2, 2, 3 여기 1 몇 번 썼어? 2번 썼지? 이렇게 중복되는 거 하나로 친다. 알았지? 중복되는 거 하나로 쳐야 돼. 그래서 원소를 표시할 때는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다 표시해줘야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속하는 부분집합 몇 개 있다고? 8개 나오죠? 그 8개 안에는 뭐하고 뭐는 반드시 포함한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이 개수를 통해서 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A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설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경우의 수를 배워야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결국은 A에 속하는 이 부분집합들 중에는 여기에 원소 1 있지. 1을 갖는 집합이 있고 안 갖는 집합들이 있지. 그럼 얘가 A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은 부분집합 중에는 1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선택권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또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고 안 갖는 집합이 있지. 그럼 2 하나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야. 또 3도 두 가지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경우의 수의 내용이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해버리는 거야. 곱하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얼마 나와? 고로 공식 뭐냐?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이게 원소가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된다. 이 n이 뭐의 개수?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오케이? 이게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야. 알았어? 알았니?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생들도 배우는 거지. 그러면 A집합의 원소가 공집합 1, 2, 그 다음에 1, 2. 자, 이거 A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4개. 그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A의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 이것도 2의 4제곱. 몇 개? 14제곱. 16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너무 단순해. 그래서 추가한다. 어떻게 추가하냐? 이 공식 알아도. 이 공식. 2의 n제곱. n이 뭐의 개수라고?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개. 이 공식 알아도. 그럼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p와 q는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의 조건을 더 추가시킨 거야. A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n개가 있어요. n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n제곱인데요. 예, 이 중에서 1, 2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둡니다. 그러니까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1,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지. 왜 2의 n제곱개라고 그랬어?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안 갖고 선택권 몇 가지? 두 가지였잖아. 그런데 이번에 B집합에 예를 들어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5제곱에는 1을 갖고 안 갖고 두 가지, 2를 갖고 안 갖고 두 가지. 그치? 그런데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1하고 2는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야. 한 가지. 얘는 선택권. 두 가지잖아. 그럼 2의 몇 제곱 돼? 세제곱 되지. 그러면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원소의 개수는 이 전체 원소의 개수 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서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런데 3, 4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된대. 그럼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면 얘는 선택권이 또 몇 가지야? 또 한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2를 또 빼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 하면 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공식 추가해줘. 이 공식.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문제를 더 토를 달 수는 있지. 근데 여기에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부분집합 개수 하면 여기에서 그냥 빼기 뭐해? 1 해주면 돼. 빼기 1의 의미는 뭐야? 자기 자신. 오케이? 자기 자신. 요거 1은 또 빼줘야. 빼기라면 진부분집합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A집합에 원소가 1부터 10까지 원소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속하는 부분집합은 원래는 2의 10제곱이잖아. 그런데 홀수를 적어도 하나를 갖는 집합은 몇 개냐라고 그래. 뭐라고? 홀수를 적어도 하나를 갖는 집합. 그러면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를 가져도 되고 두 개를 가지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여기에 홀수 5개 있지. 짝수도 5개 있지. 그럼 얘들아 적어도
적어도 홀수가 아니라 뭐 3의 배수라고 얘기해도 돼. 적어도 3의 배수를 하나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짜증나. 왜? 3의 배수는 369잖아. 근데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 3만 가질 수도 있고 6만 가질 수도 있고 9를 가질 수도 있고 36을 가질 수도 있고 69를 가질 수도 있고 369를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잖아. 되게 귀찮네. 그럼 차라리 이럴 때 적어도란 말 나오는 거 있지. 적어도란 말 나오면 all minus not 이걸 이용해요. 그럼 all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10제곱이지. 빼기 not은 뒤에 해당되는 사건의 반대 사건이야. 그러면 3의 배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반대가 뭐야? 안 갖는다. 3의 배수 하나도 안 가져야 된다. 그럼 3의 배수를 하나도 안 가져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다 빼라고. 그럼 3의 배수 몇 개 빼? 3개 빼. 3개 빼면 몇 개 남아? 7개. 그래서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이 전체에서 3의 배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걸 빼면 이 중에 부분집합들은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갖는 셈일 거 아니야. 이해하겠어? 됐니?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해도 저게 시험 문제 나와. 저게. 자, 그래서 15페이지의 내용 그겁니다. 알았죠? 됐어? 그럼 지금 16페이지 문제 풀고 가.